정숙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지아는 곧장 제지했다. 어머님, 손 닦으셨어요? 애 피부 예민해서 바로 트러블 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숙의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숙은 참다 못해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말이 불씨였다. 지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목소리가 폭발했다. 잘못했다고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생활이 다 무너져요. 여기 호텔인 줄 아세요? 상우가 놀라 엄마 쪽을 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지아, 그건 좀 심하잖아.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자 지아는 눈을 치켜뜨며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까지 왜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그동안 혹시 아버님이 유산이라도 남기셨을까 기대했어.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참은 것도 많아. 이제는 더는 못 참아. 어머님은 짐덩어리 같아. 남는 건 이런 음식밖에 없잖아. 그녀는 이번엔 김치 그릇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냈다.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식탁과 바닥에 번졌다. 정숙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도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40년을 키운 아들 집에서, 가족의 식탁에서 어머니가 받은 건 존중이 아닌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한마디, 이 한 행동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과 전쟁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박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정숙에게 이번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다. 여보, 당신 없는 첫 명절이네. 거실 한켠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정숙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새벽 4시. 부엌 불을 켜고 커다란 대야에 물을 썰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고춧가루와 마늘을 풀어 김치를 버무리고 기름 두른 팬에 전을 부치며 송편 반죽에 손가락을 파묻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지아가 옆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손 아프시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 변화는 남편의 장례 직후부터였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뒤 지아는 싸늘한 얼굴로 말했다. 유산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박힌 뒤 지아는 더욱 달라졌다. 전화는 줄었고 명절 상의도 없었다. 예전에는 어머님 같이 해요라며 다정하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제는 목소리조차 차가웠다. 점심 무렵 지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받았다. 지아야, 잘 지내니? 추석 준비는? 하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음식 많이 해서 가져오시면 치우는 건 다 저라서요. 정숙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아, 그래. 알았다. 많이는 안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은 오래도록 먹먹했다. 예전엔 반가움으로 받던 전화였는데 이제는 돌덩이처럼 눌려오는 말뿐이구나. 저녁 무렵 이번엔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아가 요즘 힘들어하니까 그냥 간단히만 해. 엄마가 힘든 것도 알지만 나도 사이에 끼니까 어렵다. 정숙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했다. 그래, 알겠다. 내 말대로 하마.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조용히 손에 쥔 반죽을 내려다봤다. 나는 힘들지 않은 줄 아나 보구나. 명절이란 게 원래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날인데 이제는
내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밤이 깊어갈 무렵 송편을 빚으며 문득 떠오른 기억. 남편은 늘 그 옆에 앉아 송편을 빚으며 웃곤 했다. 여보, 넌 반달, 난 보름달이네. 우리 둘이 맞춰지니까 한상이 풍성하지. 정숙의 눈가가 시큰해졌다. 당신 없는 명절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상훈의 집에 가서 하루라도 같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이 허전한 마음이 좀 달래지겠지. 추석날 아침, 정숙은 보낸 가방을 힘겹게 들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다. 새벽 4시부터 부엌불을 켜고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허전했다. 남편 없이 처음 맞는 추석이니 오늘만큼은 아들 곁에서 하룻밤 보내자.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몸을 지탱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리고 지아가 서 있었다. 눈길부터 싸늘했다. 어머님, 여기 호텔인 줄 아세요? 하루 자고 가시는 거 저희도 솔직히 부담돼요. 정숙의 손에 들린 보낸 가방이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러나 얼굴에 억지 미소를 걸고 안으로 들어섰다. 뒤이어 상우가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엄마, 그냥 점심만 드시고 가자. 오늘은 좀 그렇네. 보호는커녕 아들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며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식탁에는 지아가 준비한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숙은 가져온 갈비찜, 전, 송편, 김치를 하나씩 올렸다. 그러나 지아의 얼굴은 곧 일그러졌다. 또 이런 걸 기름 냄새 진동하잖아요. 이런 건 애 먹이면 탈나요. 그녀는 잡채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정숙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새벽 내내 볶은 걸 쓰레기처럼 버리다니. 그래도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 순간 정숙의 마음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손주 접시에 올리려는 순간 지아가 손을 탁 치며 막았다. 안 돼요. 어머님 김치는 냄새도 지독하고 국물 흘리면 집안 가득 냄새 배잖아요. 짜고 매워서 애 입맛 따버려요. 아이의 눈이 푹 꺼지듯 고개가 떨어졌다. 정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아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다. 정숙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지아는 곧장 제지했다. 어머님 손 닦으셨어요? 애 피부 예민해서 바로 트러블 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숙의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무겁게 내려앉았다. 상우는 그저 밥그릇만 바라보며 눈치만 봤다. 정숙은 참다 못해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손주 밥그릇에 반찬 하나 올려주는 것도 그렇게 못마땅하니? 그 말이 불씨였다. 지아의 얼굴이 굵게 달아올라 목소리가 폭발했다. 잘못했다고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생활이 다 무너져요. 여기 호텔인 줄 아세요? 상우가 놀라 엄마 쪽을 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지아, 그건 좀 심하잖아.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자 지아는 눈을 치켜뜨며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까지 왜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그동안 혹시 아버님이 유산이라도 남기셨을까 기대했어.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참은 것도 많아. 이제는 더는 못 참아. 어머님은 찜덩어리 같아. 남는 건 이런 음식밖에 없잖아. 그녀는 이번엔 김치 그릇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냈다.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식탁과 바닥에 번졌다. 정숙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도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상우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지아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끝이야.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는 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어. 그게 전부야. 정숙은 천천히 냅킨을 들어 식탁에 튄 국물을 닦았다. 하지만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손끝에 번져가는 붉은 자국이 모욕처럼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짐이라면 더는 여기 있지 않겠다. 보낸 가방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먹히지 못한 전과 갈비찜, 송편, 그리고 김치가 다시 짐처럼 되돌아갔다. 현관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지아와 상우, 그리고 자신. 그러나 지금 그 웃음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자 차가운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정숙은 속으로 읊조렸다. 오늘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음식을 쓰레기통에 내던지던 그날 이후 정숙의 몸은 급격히 기울었다. 가슴은 답답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결국 이틀 뒤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얀 병실, 차갑게 번지는 소독약 냄새. 그곳은 마치 정숙의 외로움과 수치심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무대 같았다. 상우가 다급히 병실로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 어디가 그렇게 아파? 정숙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그냥 좀 무리했나 보지.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지아의 표정은 싸늘했다. 상우야, 솔직히 이렇게는 못 살아. 어머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하니? 요양원에 모셔야 돼. 이번 추석에 난리 난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 아니야? 이렇게 자주 쓰러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정숙의 가슴에 얼음 같은 것이 내려앉았다. 짐, 내가 또 짐이구나. 상우가 다급히 중얼거렸다. 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그런 말을.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은 회사 다니고 바쁘다 치고 애도 내가 키우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하는데 어머님까지 다 떠안으라는 거야? 당신은 눈치만 보고 난 뭐 사람도 아니야? 그 목소리는 병실 벽을 찢듯 날카로웠다. 정숙은 두 눈을 감았다. 며느리 입에서 내가 요양원으로 쫓겨나는 날이 올 줄은. 며칠 후 정숙은 겨우 몸을 추슬러 퇴원 수속을 밟았다. 상우가 엄마를 부축하며 병원 현관을 나섰다. 엄마, 내가 모셔다 드릴게.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지아는 보이지 않았다. 나타나지도 않네. 아예 모른 척하겠다는 거구나. 택시 뒷좌석에 앉은 정숙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노란 은행잎이 흩날렸다. 하지만 그 풍경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옆에서 상우가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전하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 커다란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다. 상우가 꺼내들더니 중얼거렸다. 아빠 이름으로 왔네. 박태수. 정숙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떠난 남편의 이름. 손이 떨려왔다. 상우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붉은 글씨로 굵직하게 쓰여 있었다. 토지보상 협의 안내. 정숙은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렷이 찍힌 필지 번호와 보상협의 안내서가 들어 있었다. 예상 보상액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컸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이런 걸 갖고 계셨다고? 상우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쿵쿵 뛰며 눈물이 고였다. 태수, 당신, 내가 짐이라 모욕당하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상우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 이거 진짜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 당신. 아버지란 사람은 말은 없었지만 결국 마지막엔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 순간 며느리 지아의 싸늘한 목소리가 병실에서 울려 퍼지던 장면이 떠올랐다. 요양원에 모셔야 돼. 이렇게 자주 쓰러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그리고 음식이 쓰레기통에 내던져지던 모욕의 순간까지 정숙은 봉투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아야, 내가 짐이라 부른 이 늙은이가 사실은 너희가 의지해야 할 주인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낡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젖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여보, 이제 당신 차례야. 정숙은 봉투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다. 절망의 바닥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하나가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토지보상협의 안내. 남편 박태수의 이름이 찍힌 그 종이는 몇 년간 이어진 가난과 무력감이 모두 뒤집힐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 그냥 행정착오일지도 몰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만 남편이 마지막까지 준비해둔 게 아닐까 하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날 밤 상우는 늦게까지 머물다 갔다. 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정말 갖고 계셨던 거라면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 아버진 원래 그런 분이셨다. 말없이 묵묵히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어쩌면 나한테조차 말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의 흔적을 더듬었다. 오래된 시계, 낡은 안경, 삐걱거리는 서랍, 세월이 묻은 자취마다 남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정숙은 바느질함을 꺼내들었다. 장터에서 사다 쓰던 소박한 나무함, 평생 집안 살림을 꾸려온 손때가 묻은 물건이었다. 무심코 바닥을 두드리자 덜컥 소리가 났다. 판자가 미묘하게 들썩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판을 밀어 올리자 그 밑에 숨겨진 작은 이중칸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꾸러미와 파란 리본으로 묶인 봉투 하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숨이 막혀왔다. 손끝이 저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서야 리본을 풀 수 있었다. 봉투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노랗게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큼은 뚜렷했다. 내 전 재산은 아내 한정숙에게 상속한다. 남편 박태수의 필체, 거칠지만 단호한 획.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여보, 당신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그녀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며칠 전 추석날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지아가 쓰레기통에 내던지던 그 모욕이 떠올랐다. 잡채가 허공을 흩날리며 버려지고 김치 그릇이 싱크대에 쏟아지던 순간 그 수치와 굴욕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상처로만 남지 않았다. 그것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모욕이자 남편이 지켜준 자존심을 일깨워주는 불씨였다. 머릿속에는 병원에서 지아가 내뱉던 차가운 말들이 다시 맴돌았다. 요양원에 모셔야 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그리고 추석날의 독설까지. 여기 호텔인 줄 아세요? 유산도 없으면서. 정숙은 눈을 닫고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끝이 단단해졌다. 지아야, 이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내가 짐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보,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집을 지켜야 해. 정숙은 꿈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이 밝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느질한 위를 비췄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유 원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그녀가 앞으로 맞설 힘의 근거였다. 며칠 뒤 동네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태수 씨 땅이 재개발 들어간다더라. 보상금이 장난 아니라던데. 정숙의 귀에도 흘러들어왔다. 그날 저녁 상우가 집에 들렀을 때였다. 엄마, 어디서 들었는데 그 땅 얘기 동네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더라. 이게 진짜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상우야, 돈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다. 사람 마음이 어떤지 말이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말의 뜻을 깊이 이해하진 못했다. 다음 날 지아가 평소와 달리 싱글벙글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어머님,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정숙은 의아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유양원 얘기를 하던 사람이 아닌가. 지아는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건 어머님 드시기 좋게 싱겁게 했어요. 김치찌개도 맵지 않게 끓였고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정숙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지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아야, 무슨 바람이 불었니? 지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나 봐요. 어머님께 잘해드려야죠? 가족인데. 그날 밤 상우는 어머니 곁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지아가 변했지? 요즘 들어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아니? 전한 건 태도가 아니라 지아의 계산일 거다. 계산이라니. 돈 냄새가 사람 눈빛을 얼마나 빨리 바꾸는지 너가 곧 보게 될 거다. 며칠 뒤 지아는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이 힘드시면 제가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제가 보험도 좀 알아볼까요? 말끝마다 모실게요. 챙겨드릴게요가 붙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따라 지아 앞에 놓았다. 고맙다. 내 마음만 받겠다. 그러나 지아의 눈빛은 번뜩였다. 보상금이 얼마라던데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새 아파트로 갈 수 있어? 애 교육비도 문제 없고 인생이 달라질 거야.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불길처럼 치솟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상우에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상우야, 아버님 땅 그거 진짜라면 우리도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기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우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지아야, 그건 엄마 몫이야. 아버지가 유언으로 엄마한테 다 남기셨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옆에 있어야지. 우리가 챙겨드리고 잘 모셔야 우리도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냐? 상우는 갈등했다. 아내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쓸쓸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숙은 남편의 유언장을 떠올렸다. 내 전 재산은 아내 한정숙에게 상속한다. 그 단호한 글씨가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 지아가 아무리 태도를 바꿔도 그것은 진심이 아님을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남편이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바로 그 존중이지. 며칠 동안 지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었다.
매일같이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며 안부를 물었고 틈만 나면 집에 찾아와 청소와 장보기를 도맡았다. 동네 사람들조차 수군거렸다. 며느리 눈빛이 달라졌다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어? 정숙은 차가운 눈길로만 바라볼 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의 한 줄이 늘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전 재산은 아내 한정숙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이야말로 그녀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아는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상우와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상우야,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하자. 그 땅 보상금 액수가 엄청나더라. 당신도 알잖아. 지금 우리 집 대출 갚는 데만 허덕이잖아. 애 학원비는 늘 모자라고. 상우는 불편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아야, 그건 엄마 거야. 아버지가 유언으로 엄마한테 다 남기셨다잖아. 지아는 곧장 언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옆에서 챙기자는 거잖아. 엄마 혼자 그 돈을 쓰게 둘 거야? 결국 다 당신 몫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미적거려?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엄마 편이야. 돈 문제로 엄마 마음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편. 지아는 눈을 치켜뜨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럼 나는 뭐야? 당신 가족은 나랑 애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그날 밤 집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조차 부모의 싸움을 눈치챘는지 방 한쪽에 숨어 울고 있었다. 며칠 뒤 지아는 아예 정숙을 직접 찾아왔다. 식탁에 앉은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였다. 어머님, 보상금 들어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 관리 같은 건 제가 잘하니까 맡겨만 주세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대답했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내 손으로 할 일이다. 지아의 입가에서 억지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당신은 우리 집의 중심이야. 그 말이 다시 가슴을 단단히 붙잡았다. 결국 부부싸움은 점점 더 거세졌다. 상우는 엄마를 지키려 했지만 지아의 집요한 압박에 점점 지쳐갔다.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엄마 문제라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지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남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당신 인생의 동반자야. 그런데 어머님 편만 드는 게 부부야. 이러다 평생 우리만 고생하는 거야. 상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를 향한 죄책감, 아내와 아이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몸이 갈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상우의 인내심이 무너졌다. 거실 한가운데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아,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나는 더는 못 버티겠어. 지아는 귀를 의심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끝내자고? 지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엄마를 향한 내 말과 행동. 그리고 이 돈 문제까지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야. 순간 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우야, 제정신이야. 이혼하면 애는 어떡할 건데? 우리 미래는? 아이에겐 아빠로서 책임 다할 거야. 하지만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그날 밤 정숙은 멀리서 부부의 고함을 들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눈을 감고 남편의 유언장을 손에 꼭 쥐었다. 태수 당신,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재개발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렸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숙은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직원의 손이 서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숙 고객님,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통장을 열었다. 눈앞에 찍힌 숫자들은 평생 눈으로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액수였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태수 당신, 이 돈은 당신이 남긴 게 아니야. 당신이 남긴 건 존중이었지.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은 유하게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의 본심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라는 걸 이미 지난 추석에 뼈저리게 느꼈다. 정숙은 그 돈으로 거대한 집을 사지 않았다. 대신 작지만 햇살 잘 드는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다. 창가에서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느티나무가 보였다.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남편이 여전히 곁에서 지켜보는 듯했다. 며칠 후 상우가 집에 찾아왔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나 지아랑 이혼했어.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사는 거야. 상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그동안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결국 진실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명절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집안 분위기가 달랐다. 더 이상 소란도 고함도 없었다. 정숙과 상우 그리고 손주가 함께 작은 상을 차려 남편의 제사를 지냈다. 향불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정숙은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 당신이 내게 남긴 건 존중이었어.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었어. 상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식사를 마친 뒤 손주가 정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 김치 더 주세요. 정숙은 순간 웃음이 터졌다. 김치라는 단어가 더 이상 모욕이나 굴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상징하는 따뜻한 힘이었다. 그녀는 직접 담근 김치를 정성스레 손주의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이건 할머니가 너희 아빠 키울 때 늘 함께하던 맛이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지난날의 굴욕과 상처가 모두 눈 녹듯 사라졌다. 정숙은 창밖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자 잎이 사각거리며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남편이 웃으며 속삭이는 듯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중심이야. 정숙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요. 이제라도 알았어요. 돈이 아니라 존중이 남는다는 걸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존중과 진심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족의 의미와 삶의 지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응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과 전쟁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인생의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동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